자, 여러분들 처음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뭐 박수 쳐야 되나? 네, 유도원입니다. 매년 이렇게 설명회 첫날은 참 떨립니다. 그죠? 처음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 여러분들과 인연이 소중하게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제 설명회 날이고요. 크게 두 가지로 이제 감정평가사 시장하고 수험 전략에 대해서 할 건데, 아마 시장은 여러분들이 뭐 많은 매체를 통해서 이미 좀 익숙해지신 것 같고, 저는 이제 수험 전략 위주로 한번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여기서 실무 강사를 올해 16년 차 하고 있는 유도원이라고 합니다. 그렇지? 이런. 제가 강의할 때 이렇게 이 포인터를 안 쓰거든요. 근데 오늘은 쓰다 보니까 제가. 자, 오늘 첫 시간인데, 그 감정평가사 시험은 자격증 시험입니다. 그렇죠? 요새는 이제 감정평가사 과라는 학교들도 있는데, 우리는 자격증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수험 목적적인, 그러니까 결국 득점을 하기 위한 공부를 하셔야 된다. 즉 내가 어떤 뭐 이게 좋아서 하는 공부라기보다는 득점하려고 하는 공부를 하시는 게 중요하고, 올해 이걸 처음 넣어봤어요. 지원자 숫자가 좀 많이 늘어난 건 알고 계시죠? 그래서 지원자 숫자가 최종 합격 인원보다 원래 많았는데 하나 더 생겼습니다. 매우 많아졌어요. 그래서 학원의 역할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는데, 학원의 역할은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하면서 내가 최종적으로 합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가능성, 확률적인 부분을 정확하게 전달해 드리는 거하고, 또 그 여러분들의 이제 상대적인 위치에 따라서 어떻게 합격 전략을 가져갈 것인지. 물론 잘하시는 분들이 훨씬 합격을 많이 하세요. 근데 우리가 꼭 그렇게 1등부터 이렇게 딱 자르는 건 아니거든요. 학원 성적대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대적인 위치에 따라서 수험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학원에서는 정확하게 전달해 드리는 게 목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넣어봤고요. 목소리가 떨립니까? 오랜만에 와가지고 떨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 스터디 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지금 다른 분들이 계셨는데, 갑자기 여러분들 새로운 분이 계시면서 지금 지난주에는 눈빛이 많이 죽어 있었거든요. 올해는 지금은 여러분들 눈빛이 저를 그냥 뚫을 것 같죠. 이게 뻥 뚫려 있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매년 그렇습니다. 기본 강의도 한 2, 3회차까지는 그래요. 그 다음부터 좀 익숙해지는데, 좀 여러분들 처음 만났으니까 그런 데 생각하시고 양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감정평가사 2차 시험은 서술식이죠. 서술식 시험 4문제가 나옵니다. 우리가 이제 1년 넘게 공부해서 딱 4개 푸는 거예요. 허무하죠. 그거를 어떻게 잘 준비할지를 여러분들은 이제 앞으로 저와 같이 공부하는 겁니다. 1년 한 4개월 정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감정평가 시험은 이제 1년 4개월 공부를 하는 거기 때문에 한두 달 공부하고 보는 시험이 아니에요. 벼락치기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어떻게 보면 공부를 위한 환경을 조금씩은 만들어 나갈 필요가 있어요. 조금씩. 자, 일단은 아까 감정평가 시장에서 좀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이제 취업은 법인, 기업체 뭐 등등등 여러 군데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감정평가사로서 요새는 이제 워낙 많이 나오니까 더 정확하게 저보다 아시는 것 같아요. 연봉이나 처우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감정평가 회사는 기본적으로는 일한 만큼 줍니다. 뭐 연공 서열이 아니에요. 일한 만큼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마 아시다시피 이제 수습부터 시작해서 소속, 주주 이렇게 총 3가지가 있는데, 수습하고 소속은 월급을 받는 거거든요. 월급을 받는 건데, 기본급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일을 얼마큼 하는지와 관계없이 나오는 돈이에요. 근데 이제 출장비나 처리비나 인센티브는 한 만큼 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감정평가법인 가면 얼마 버나요? 라고 질문하시면 한 만큼 받는다가 정답이에요. 몇 년 차에 얼마 받나요? 그럼 그때 하는 만큼 돈 버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1년 차 얼마, 2년 차 얼마, 3년 차 얼마라고 하는 딱 정해진 기준은 없어요. 물론 이제 노련함이 생기면 생길수록 조금씩 늘어나죠. 일을 그만두지 않는 이상은. 그런데 어쨌든 원칙은 한 만큼 일한다, 한 만큼 돈을 준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주주평가사는 어차피 이제 회사의 주인이니까 남은 만큼 가져가는 거죠. 그렇죠? 한 만큼 남은 만큼. 그러니까 여기 많이 하면 많이 남겠죠. 그렇죠? 네, 그렇게 되는 구조입니다. 개인 사무소는 이제 선택인데요. 일반적으로는 좀 연차가 되시고 뭐 치열하게 법인 활동을 하는 것보다는 나는 좀 한 발짝 나와서 일을 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개인 사무소 선택하시는 경향이 커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감정평가사는 직업에 대해서 많이 여쭤보시는데, 회사원과 창업을 이제 비교한다고 한다면, 감정평가사는 초기에는 회사원으로서의 약간 그런 외형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취업을 하시잖아요. 개업을 하는 게 아니고 처음에는. 그렇죠? 그래서 회사원의 역할이 크다가 시간이 지날수록 약간 창업이라기보다는 약간 좀 개업,
이런 쪽으로 넘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수습이나 소득 평가사에서 주주 평가사가 된다는 것은 회사원에서 창업으로 넘어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전부 다 이쪽으로 와요. 근데 처음에는 여기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는 여기에 계시는 거죠. 일반적으로는. 그리고 어쨌든 우리가 전문직이기 때문에 제가 전문직으로서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이냐 생각을 해보면은 결국 의사결정권입니다. 의사결정권. 그러니까 누가 시키는 대로 하는 게 아니고 나의 판단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문직이기 때문에 그런 자부심을 좀 가지고 일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시점에서 감정평가사 현황은 총 이제 등록한 인원이 4,682명이고요. 저도 이 중에 한 명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법인과 사무소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 법인은 이제 법인에 소속되어 있는 평가사가 총 이게 한 2, 3일 정도 갭은 있는데요. 한 3,909명 정도가 돼요. 3,909명. 그다음에 여기 밑에 나온 건 뭐냐면은 95라고 하는 숫자는 본사잖아요. 본사의 숫자예요. 즉 평가법인이 지금 몇 개가 있다? 95개가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감정평가법인으로 인가받은 평가법인이 95개가 있습니다. 이 중에 우리가 통상적으로 대형 평가법인이라고 하는 곳이 13개, 나머지가 뭐 중소형이다 이렇게 구분하기도 합니다. 중소형 입장에서는 기분 나쁜 말이고 대형 법인 입장에서는 구분하려고 하는 거고 뭐 그런 상호 간의 역할이 있지만 어쨌든 95개 중에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제 지금 자격 번호가 올해 이제 합격한 사람들 보니까 5,000번대 후반 나오더라고요. 자격 번호가. 자격 번호 이제 1번부터 쭉 시작해가지고 5,000번 후반까지 나오고 아마 여러분들이 합격하시면은 6,000번대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다 합치면 이제 5,000명이 좀 넘는 거죠. 그렇죠? 돌아가신 분이 계시면은 그건 빠지지만 거기는 연구 결번이에요. 새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뒤로만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개업한 사람이고 그러니까 개업이라기보다는 등록된 사람이고 준회원은 평가사 자격증이 있고 평가협회에 입회를 했지만 평가회사에 있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부동산원에 제일 많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은행에도 평가사들이 거의 한 지금 뭐 거의 200명 가까이 있거든요. 은행에도 있고 그 다음에 타기관, 뭐 증권사나 뭐 보험사나 뭐 아니면은 뭐 자산운용사나 뭐 신탁사 대부분 다 이제 금융과 관련된 쪽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아니면 가끔 가다가 공공기관, 연구기관에도 있지만 대부분은 금융기관. 그래서 그렇게 근무하시는 분들이 576명. 미입회자는 아직 평가협회에 입회하지 않은 사람들. 그래서 대부분은 금년 합격생들이에요. 작년 합격생들이에요. 거긴 아직 입회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니면 이제 아예 은퇴하신 분들. 자, 우리 평가사 자격증 여러분들은 왜 따시는지 저는 묻고 싶은데 뭐, 많은 분들 계시니까 이제 답변할 수는 없지만 저보고 왜 땄냐고 물어보시는 분 많거든요. 너는 왜 땄냐? 좀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어떻게 알았냐? 이런 질문을 제일 많이 하세요. 그 시절에 어떻게 알았냐?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뭐 어렸을 때는 잘 몰랐지만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일단 이직이 자유롭죠. 이직이 자유롭다는 거는 우리 뭐 회사에서 원하는 대로 잘 안 움직이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반대 제 입장에서 저는 이제 회사에 어떻게 보면 주주니까 제가 평가사들을 이렇게 잘 데리고 가기가 어려워요. 나가버리니까. 그러니까 계셔주세요 이렇게 해야 돼요. 정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소득의 하방이 보존돼 있다는 것은 공적인 일이 아직 남아 있어요. 뭐 표준지나 경매 이런 일들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의 안정성과 연결돼 있는 건데 사업을 하는데 하방이 있다는 것은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제조업이 아니잖아요. 그 사람의 인건비가 제일 커요. 그 회사의 그 지출 중에서.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그런 공적 업무로 할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사업의 안정성이 확보가 돼 있다라고 하는 게 감정평가사의 장점인 것 같습니다. 다른 전문직 대비 아직까지는. 아까 그 95개가 작년에는 80 몇 개였거든요. 늘었잖아요. 그러니까 점점 안정성은 점점 내려가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지만 어쨌든 아직까지는 있고요. 그 다음에 저는 이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결국 부동산 일을 제일 많이 해요. 내가 이제 일을 하는 거와 나의 어떤 그런 경제적인 활동과 연관되기가 참 쉽지가 않은데 우리 직업은 자기가 일하는 거랑 자기의 경제적 활동, 뭐 하다못해 집을 사거나 뭐 계약을 체결하거나 하는 거와 관련해 가지고도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많은 이해를 가져갈 수가 있죠. 그게 저는 감정평가사로서의 장점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동산 시장에 대한 이해를 제가 넣은 것이고요. 응시 인원은 매년 한 1,000명대 정도를 기록하다가 작년에 2,200명까지 늘어났어요. 응시 그 가능 대상.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동차, 유예, 면제까지 포함된 거예요. 근데 매년 한 300명 정도씩은 안 와요. 아니 1차 시험까지 이렇게 학교 놓고 왜 안 가나? 대부분은 면제자가 제일 많아요.
면제자는 올해도 보고 내년도 볼 수 있으니까. 그 면제자 그 출원하는 그 숫자가 항상 300 몇십 명이거든요. 그래서 한 300명씩 빠진 사람들이 응시를 하고요. 합격자는 아래와 같이 돼 있어서 평균적인 합격률은 아래와 같이 볼 수가 있습니다. 한 10%대 예전에 후반이었는데 지금은 초반으로 내려왔고 예상에는 좀 더 내려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합격할 때 저 기억하거든요. 8.7%. 그러니까 그 정도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고 있어요. 백투더 2005년도, 2006년도로 지금. 자, 너무 낮기는 낮죠. 아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가능성, 전략, 그렇죠? 학원의 역할. 거기에 이거 바꿀 수는 없으니까. 자, 2차 시험에 이제 연령별 합격 현황 아시다시피 이제 20, 30대가 주로 되고요. 작년에 30대 약진이 두드러졌죠. 그렇죠. 계속 이제 20대가 늘어나다가 작년에 지켜볼 수 없다. 그래서 살짝 늘어났습니다. 이제 우리 저기 연령 있으신 분들 아직까지도 계속 열심히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대부분 20, 30대가 가장 많습니다. 자, 우리 합격자는 이제 60점 기준으로 하는데요. 우리 60점이 거의 수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평균 60점 이상으로 갈 리는 절대 없고 이제 인원, 그러니까 최저 인원에 미달할 경우에 커트라인을 조정해서 제일 내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만약에 200등을 200명까지 선발하겠다 이러면은 200에서 210명 사이에서 결정이 대부분 돼요. 왜냐하면 동점자가 있기 때문에 60.00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전부 다 합격시키거든요. 그러니까 딱점자들이 있기 때문에 딱 그 커트라인까지 내립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이제 한 40점대 후반에서 결정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 형 보면은 너 몇 점 맞았어 이러면 49점으로 합격했어 이러면 그거 먹고 어떻게 합격하냐 하는데 그게 정말 잘한 거예요. 그건 그 뒤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꽈락의 위험에 노출돼 있어요. 꽈락. 왜냐하면 40점대 후반 결정되기 때문에 이게 위에서 놀면 관계가 없거든요. 점수대가 60점에서 왔다 갔다 하면 관계 없는데 40점대 후반에서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살짝만 떨어지면은 한 과목이 꽈락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수험 전략을 꽈락을 어떻게 나와도 꽈락은 내가 면하겠다는 전략으로 하시는 게 좋아요. 평균적으로 실무 이론 법규가 실무는 한 60%대 중반, 나머지 두 과목 50% 정도의 평균적인 꽈락이 나오거든요. 이거를 통과하면은 이제 3대1 시험으로 떨어져요. 3대1 시험으로.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략적인 학습, 꽈락을 면하는 학습이에요. 꽈락을 면하는 학습. 꽈락을 면하면 어떻게 되냐? 그건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과 제가 해결해야 될 숙제죠. 그렇죠? 그래서 꽈락을 면하는 수험 전략을 가져가는 게 좋다. 얘만 통과하면 이 세 과목의 꽈락을 전부 다 통과한 사람의 숫자는 합격자의 3배 정도밖에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공부하셔야 돼요. 자, 우리 5년간 응시 유형별 합격 현황을 보시면 응시 유형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일반 응시자는 동차생, 전년 내년 1차 합격자는 유예생. 우리가 이제 올해 1차 시험 합격하시고 내년에 1차를 이제 안 보시고 2차만 보시는 분들이 바로 여기 있는 거고요. 올해 1차와 2차를 그러니까 내년 1차, 2차를 같이 준비하시는 분들이 위에 있는 거예요. 숫자가 어디가 많죠? 모수는 비슷해요. 숫자는 어디가 많냐면 여기 훨씬 많죠. 유예가 그만큼 유리하기는 해요. 왜냐하면 1차 공부를 안 하고 2차만 하니까. 그렇죠? 이거는 통계로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면제자분들도 매년 이제 한 10명 정도씩은 합격을 하고 계세요. 자, 그래서 유예가 유리하긴 한데 각 전략별로, 그러니까 동차생인지 유예생인지에 따라 가지고 여러분들이 수험 전략은 제가 잠시 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평균적인 수험 기간은 사실은 이거 누가 통계를 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연구를 누가 했으면 좋겠어요. 몇 년 차가 평균이다. 근데 그게 없어요. 자기가 뭐 4년 공부해도 얼마 공부했어요? 한 3년 반?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없어요. 그리고 합격을 하게 되면 자기가 대단한 사람이 되기 때문에 갑자기 공부 시간을 줄여요. 그러니까 이걸 많이 줄여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언제부터 공부했는지를 정확하게 찝어가지고 누가 통계를 냈으면 좋겠는데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빨리 합격한다고 하면은 제일 빨리 합격하는 거는 지금 시작해서 내년 1, 2차를 동시에 합격하는 거. 그러니까 제일 빠른 거고 그런 케이스가 있어요. 많습니다. 그리고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안 믿으시더라고.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 1차 시험 합격하고 내년에 2차 시험 합격한 케이스. 우리가 전형적인 2년차 합격입니다. 그런 케이스도 많아요. 근데 한 번 더, 두 번 더 하신 분들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평균적인 수험 기간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존재하지가 않다고 보는데요. 왜냐하면 합격자를 기준으로만 판단하는 거니까. 근데 합격자를 기준으로만 본다면 뭐 짧게는 2년에서 많게는 한 4년 플러스도 조금 있고 대부분 2, 4년 안에 집중돼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추정을 합니다. 하루 공부는 거의 뭐 계속 하는 겁니다. 그죠? 뭐 이제 지금부터 늘려 나가셔야 돼요. 자, 그다음에 공부 장소도 학원에서 할지 집에서 할지 이런 것도 잘 선택하시기 바라고요.
제가 뭐 네이버 카페에다가 답변도 많이 달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참고하셔가지고 하시기 바랍니다. 아마 여기 오신 분들은 대부분 이제 그 학원이나 공부할 환경은 학원에서 갖춰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실강과 인강 이거랑 마찬가지인 거죠. 그렇죠? 근데 우리 인강으로 해도 실강하고 컨텐츠가 똑같아요. 관계 없습니다. 인강으로 하셔도. 그런데 이제 공부를 하시면 아시겠지만 실강하고 인강은 조금 달라요. 내가 뭐 집에서 홈 트레이닝 할 거냐, 헬스장 나와서 운동할 거냐 차이가 있잖아요. 그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2차 공부가 1차랑 그렇게 직접적인 연계가 있진 않아요. 1차 공부를 했다고 2차 공부를 할 수 있다 이건 아니에요. 물론 1차 공부를 하면 2차가 도움은 되지만 절대적이진 않아요. 그래서 그 2차 공부를 먼저 하시는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왜냐하면 2차가 결국 메인이니까. 1차는 허들, 2차는 메인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2차를 많이 먼저 공부하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실무 과목을 먼저 선택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 이유는 뭐냐면은 일단 실무가 처음에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필요해요. 최초에. 그래서 그것 때문에 가장 먼저 하시는 거고 그 다음에 실무 과목이 2차에 이제 50% 정도의 커버리지하고 법규의 일부 1차의 학원론하고 또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실무 공부를 하게 되면 그 과목들의 연계성이 좀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결국 실무라는 말 그대로 실무잖아요. 일을 하는 거랑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과연 내가 감정평가사라고 하는 직업이 나랑 맞나? 라고 하는 거를 본다면 실무 공부에서 내가 맞는다 하면은 어느 정도 그분은 감정평가 일을 하는데 적합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결국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무가 꽈락률이 제일 높잖아요. 그러니까 최종 합격에 대한 어떤 가늠치가 될 수도 있고요. 내가 과연 합격할 수 있을까? 이거를 실무를 들어보고 실무가 잘 나오면 가능성이 내가 충분히 있구나 이렇게 우리가 점쳐볼 수 있는 거예요. 마지막은 저의 생각인데요. 재미도 있습니다. 공부가 하다 이게 좀 경계를 하긴 해야 돼요. 재밌는 공부와 이제 좀 경계하긴 해야 되는데 수업 목적적인 공부를 해야 되니까. 근데 공부하다 보면은 아주 조금 흥미가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전혀 믿지 않는 것 같은데 그 약간 실무 공부가요 하다 보면은 쾌감이 좀 있어요. 쾌감. 이게 뭔가 딱 했는데 딱 떨어져서 딱 맞는 그때 그 희열이 있어요. 많이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래서 5번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부했는데 야 이런 재미없는 거를 내가 1년 반 동안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너무 힘들잖아요. 근데 실무는 그래도 흥미가 있다. 제 생각입니다. 자, 이제 수험 전략 제일 중요한 건데요. 이제 올해 1차 시험에 합격하신 분들 아까 그러니까 이제 전년도 1차 면제 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2차만 공부할 수 있는 장점은 있고요. 우리가 최초 초반에는 실무, 법규, 이론순의 비중으로 공부를 합니다. 하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뭐 얼마큼 해야 되나요? 라고 질문 많이 하시는데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공부하시면. 그래서 비중은 실무가 초반에 우리가 아침, 점심, 저녁 공부한다고 치면은 아침, 저녁에 실무, 오후에 이론, 법규 이렇게 가요. 법규 중에서는 행정법을 초반에 많이 하십니다. 그것도 이제 시간이 좀 필요한 거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이제 공부를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혼자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강의를 좀 도움을 많이 받으셔야 됩니다. 특히 초반에는 더더욱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 단과 강의 그리고 기본 강의 포함한 단과 강의야 스터디는 아마 계속 여러분들이 앞으로 하시게 될 거예요. 동차 수험생분들은 이제 우리가 올해 1차 시험에 응시하지 않았거나 아니면은 이제 하셨는데 아쉽게 안 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 이 경우가 제일 많을 것 같은데요. 2차 공부를 지금은 하셔야 돼요. 지금 4월 달이잖아요. 지금은 2차 공부를 해야 될 시기예요. 언제까지? 최소한 3, 4개월, 많게는 5, 6개월을 하셔야 돼요. 2차 공부만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1차 시험 합격하신 분하고 똑같이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1차, 2차 연계성이 그렇게 짙지 않기 때문에 없지 않지만 짙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똑같이 할 수 있어요. 하는 거고 그 1차 공부랑 이제 언제부터 공부해야 되냐라고 하는 건데요. 이거는 1차 공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시면 안 되고 여러분들이 2차 성적을 가지고 판단하셔야 돼요. 왜? 한 3, 4개월, 4, 5개월 공부를 하면은 2차에 상대적인 위치가 나오거든요. 내가 2차가 만약에 좀 잘 된다. 뭐 공부하면 다 될 것 같지만 이렇게 생각처럼 그러진 않거든요. 내가 좀 잘 된다라고 한다면은 그런 분들은 2차 공부를 조금 더 끌고 나가야 돼요. 더 끌고 연말까지 쫙 끌고 나가야 돼요. 스터디라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쫙 끌고 나가셔야 돼요. 자, 그런데 2차 공부 해보니까 생각보다 내가 좀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고 그게 잘못된 건 아니지만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고 힘들다라고 하면은 1차로 좀 더 빨리 전향하게 돼요. 그러니까 1차를 언제부터 하는 게 맞다라고 하는 게 기준은 없지만 그건 여러분들의 2차의 실력에 따라서 나눠진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겠습니다. 뭐 7월달 되면 2차 책 딱 덮고 팍 시작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 성적에 따라서 하는데 병행의 정도는 성적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 2차가 잘 되면 잘 될수록 2차를 좀 더 많이 끌고 나가요. 일반적으로는 1차는 일반적으로 회계 경제 과목부터 시작하고요. 회계를 제일 먼저 시작하죠. 회계가 가장 어렵게 나오니까. 자, 그 마지막 건 제가 그것 때문에 쓰는 말입니다. 자, 우리 실무 시험 네 문제 나오는데요. 실무 시험은 뭐 다른 과목하고 좀 다르게 그 무조건 현직 감정 평가사만 들어가요. 그러니까 다른 과목은 교수님도 들어가고요. 그러니까 다른 이제 학계에서도 들어가거든요. 근데 실무는 학계는 없어요. 학계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은 평가 실무를 하던 사람이 교수가 돼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가사만 들어가기 때문에 문제는 전부 다 실무적인 문제만 나옵니다. 이론적인 문제가 안 나와요. 자, 그다음에 이제 그 네 문제가 나오는데요. 출제위원도 한 3-4명씩 들어가요. 그러니까 들어가서 실무는 한 일주일 정도 그 우리 갇혀서 출제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들어가서 한 문제씩 혹은 한 두 문제 내는 거예요. 자기가 했던 일이나 자기가 잘하는 거를 낼 확률이 크겠죠. 그러니까 실무는 이제 출제위원으로 들어가게 될 때 뭔가 이렇게 뭐 서적도 가져가겠지만 결국은 자기가 했던 걸 가져가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이제 문제화 시켜서 내는 거죠. 그리고 서술식 시험인데 수천부 답안지를 채점하는데 임의대로 하면 안 돼요. 이 친구는 글씨가 명필이네 플러스 5점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채점 기준이 정확하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채점을 두 사람이 하거든요. 두 사람이 해도 똑같은 점수가 나와요. 기준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2차 시험은 서술식이지만 객관식처럼 하셔야 돼. 맞출 수 있는 거에 집중해서 맞추고 못할 거는 찍고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채점 기준에 의한 채점이 정확하게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제가 할 일은 이 채점 기준이 무엇인지를 그동안의 수년간의 그 문제들을 통해서 학습을 하고요. 어떤 사람이 점수가 잘 나왔는지 어떤 사람이 점수가 안 나왔는지 잘한 사람의 특징은 뭐고 못한 사람의 특징은 무엇인지를 분석해서 이런 형태의 문제에서는 얘가 채점 기준이 되겠구나 라고 하는 거를 추정해서 여러분들이 그대로 적용하는 거예요. 1년 반 동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채점 기준에 점점 적응이 되는 거죠. 그게 수험 목적적인 공부예요. 자, 그게 이제 서술식 시험입니다. 서술식 시험은 이게 객관식하고 다르게 모르면 모르거나 어설프게 알면 빵점이에요. 그렇습니다. 절대로 찍어서 득점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논점이 나왔을 때 거기에 대한 정확한 서술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되겠습니다. 그걸 이제 앞으로 연습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런 우리가 어렵다고 하는 실무를 잘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라고 하는 건데 숫자 감각은 좀 선천적이죠. 선천적인 공부 능력 중요합니다. 왜냐면은 간평 시험도 공부예요. 공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공부에 있어가지고는 뭐 그렇게 크게 밀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정도 수준이라고 하면은 실무는 숫자와 관계없이 잘할 수 있어요. 나는 그동안 한 번도 숫자를 해본 적이 없는데 간평 실무를 통해서 한번 나의 이런 가능성을 깨워보겠다. 그럴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쉽지는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실무는 문제가 한두 페이지가 아니고요. 뭐 한 권의 책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한 16페이지에서 많게는 20페이지가 넘게 나오거든요. 100분 동안 풀어야 될 게.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나와 있는 그 자료들을 빨리 해석해야 돼요. 우리 마치 뭐랑 비슷하다고 생각하냐면은 그 PSAT에서 자료 해석 영역이 있잖아요. 걔랑 조금 비슷해요. 그러니까 그거를 빨리빨리 해석해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내가 알고 있는 감정평가 지식을 가지고 해석해서 답을 쓰는 거예요. 자, 100분이라는 시간이 주어지는데 이렇게 양도 많고 써야 될 것도 많기 때문에 거의 뭐 10페이지 이상, 한 16페이지 가까이 답을 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순발력도 필요하고요. 판단력도 필요하고 또 체력도 필요해요. 체력. 정말 쓰다가 팔이 아파요. 그러니까 그런 체력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국 시험을 보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기 때문에 뭐 어떤 뭐 일반적인 지식 이런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많이 연습을 해봐야 돼요. 연습. 직접 쓰는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아마 앞으로 1년 반 동안 여러분들 팔은 많이 힘들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렇게 좀 위로도 해주고 앞으로 힘들 거야 이렇게 계속 주물러 주고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운동도 좀 하시고. 제가 담당하는 실무 커리큘럼은 이제 지금 시점부터 연말까지 이제 주중 단과가 진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2차 시험 때부터 아까 실장님이 소개해준 것처럼 내년 2차까지 스터디 토요일마다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전체 강좌를 다 선택을 하시게 될 텐데 단과랑 이제 12월까지는 실무의 비중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강좌가 좀 많은 것이고요. 이제 내년이 되면은 공부의 비중이 실무에서 이론 밖으로 넘어가요. 자연스럽게 강좌도 거기에 맞춰서 좀 줄어들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요거는 여러분들이 오늘 아마 받으신 그 뭐 패키지 이런 거에 보면 나와 있을 거예요.
자, 실무 강의는 기본 강의 우리 내일부터 시작합니다. 내일부터. 그다음에 이제 순환 단가라고 하는 거는 진도별로 우리가 문제를 푸는 건데요. 이제 이것도 이제 연말까지 진행되는 것이고요. 스터디는 이제 그 2차 시험 후에 진행되니까 지금은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스터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라고 하는 거는 지금은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왜? 앞으로 3, 4개월 동안 해보고 결정하는 거니까. 자, 그다음에 인터넷으로 들어도 똑같이 답안 작성하고 제출은 다 가능합니다. 우리 실무 교재는 이제 총 5권, 그러니까 4권에다가 플러스 법전인데요. 이제 기본서는 다음 시간에 필요하고요. 이거는 이제 다음 시간부터 필요한 거고, 법전은 뭐 있어야 돼요. 결국 하나 있어야 돼요. 결국 하나 있어야 됩니다. 법전은 여러분들 나중에 일할 때도 필요해요. 일할 때도. 그래서 법전 하나 있어야 되고, 요 문제집 중에 하나는 이미 나왔어요. 여기까지 나왔고, 요거 2가지는 이제 뭐 나중에 얘는 12판일 텐데, 얘가 12판, 11판인데 바뀌었구나. 어쨌든 얘는 이제 5월 달에, 요거는 기출문제는 기출문제가 나오고 그걸 반영해서 내야 되기 때문에 7월 2차 시험 이후에 나오게 될 겁니다. 총 4권에 플러스 법전 이렇게 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기본서만 있으면 관계없겠습니다. 우리 내일 시작하잖아요. 내일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필요한 게 일단 교재밖에 없어요. 교재랑 펜, 뭐 항상 들고 다니시잖아요, 그죠? 그리고 답안지도 하나 있어야 되고요. 계산기는 지금 당장은 없어도 되지만 우리가 목요일부터는 아마 있어야 될 거예요. 그래서 목요일부터 없다고 하더라도 일주일 정도 시간 안에는 좀 준비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아마 제가 보니 작년부터 계산기는 학원에서도 판매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 학원이 아니고 온라인으로. 제가 이맘때쯤이 되면 계산기가 항상 품절이 돼요. 그러니까 계산기가 가격이 오르더라고요. 수요와 공급의 원칙인데 수요가 높아지는 공급이 딸리니까 이게 가격이 오르더라고요. 근데 올해는 미리 확보를 많이 해가지고 아마 방문각 어디 뭐 창고에 많이 쌓여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 사시면 됩니다. 저희가 이제 그 비축 물량을 많이 확보를 한 거죠. 답안지도 필요하시고, 그래서 어쨌든 교재랑 펜만 있으시면 됩니다. 첫 시간에는. 네, 여기까지네요. 그래서 제 강의는 이제 내일부터 시작하는데요. 뭘 준비해야 될까요? 할 필요 없어요. 지금은 그냥 책과 펜인데 펜도 다음 시간에 다 설명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 여러분들에게 이제 그 어떤 이제 앞으로 강의 들을 때 어떤 게 필요하다, 어떤 거 준비하시라는 거는 강의를 통해 전부 설명드리기 때문에 뭐 오늘과 내일 강의 시작하는 날까지 그 시간까지는 그냥 머리 좀 비우셔도 관계 없겠습니다. 그리고 1교시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이제 복습할 내용들이 막 생겨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여러분들이 저를 전지 학원이 하여튼 저를 이제 보고 학원 제 생각이죠. 저를 보고 이제 학원까지 이렇게 오시고 만나게 뵙게 돼서 정말 반갑고 감정평가사가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오신 거고,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저도 이제 이 일을 시작한 지가 한 뭐 16년 이렇게 됐는데, 저는 강의를 이제 그 일 초반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15년 10년 됐는데 지금 시점에서는 하여튼간 저랑 제 또래 동기들에 비하면은 제가 가장 그냥 괜찮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지? 그러니까 강의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어떤 그냥 그 세상을 대하는 태도? 가장 긍정적인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시점에 대학생이었었던 저에게 하길 잘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쨌든 그때 저와 비슷하게 지금 시작하신 거잖아요. 저도 여기 설명회 때 와가지고 이렇게 처음부터 시작했었거든요. 그래서 만남을 저도 소중히 생각하고요. 그 내일부터 시작인데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긴장하지 않고 편하게 공부하려고 학원에 오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재밌다고 제가 말씀을 그러는데 즐거운 마음 편한 자세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처음부터 너무 이렇게 긴장하고 할 필요 없으니까요. 그래서 재미있는 감정평가 실무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이렇게 웃으시면서 공부할 수 있게 제가 1년 반 정도 동안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설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